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수원대 논술을 대비하는 국어 줌 강의 시간에 OT 형태로 지금 영상을 마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수업 듣기 전에 어떠한 부분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첫 번째는 수원대 논술이 올해 이제 처음 치러지기 때문에 이름은 논술이라는 그러한 형태로 붙었지만 여러분이 여지껏 생각해왔던 그 논술과는 좀 다른 형태라는 거 우선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서 시험을 소개해 드리자면은 우선은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에 대해서 문제수가 다르니까 그 부분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인문계열이 국어 같은 경우 9문제, 자연계열이 6문제로 구성이 되니까 수학과 같이 반대로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15문장의 그러한 문제를 80분 안에 풀어야 되는, 그렇죠? 그래서 문항수랑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인문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9문제고 자연을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는 6문제인, 그래서 실제로는 80분의 시간 안에 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 문제당 5분 좀 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제 국어에서 조금 시간을 절약하셔야 수학에 문제 풀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국어에서 어느 정도 조금 정확히 풀어내시면서 좀 빠른 시간 내에 풀어내는 그러한 연습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생기고요. 그러면 이제 시험 범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국어니까 수능과 연결해서는 문학과 독서 중심이라고 제시가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문학과 독서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또 하나 신경 써야 되는 건 이제 지문의 구성이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접근하실 수 있는데, 지문의 구성은 이제 EBS 교재가 연계되겠죠. 그래서 EBS. 그래서 연계될 것을 예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능 특강에 문학과 독서가 있죠. 그 다음에 수능 완성에 공통 부분 문학과 독서가 있기 때문에 그 세 권을 중심으로 범위를 삼으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문학의 그러한 4가지 장르 있죠. 갈래 있죠. 현대시, 고전시가 현대소설, 고전소설을 중심으로 먼저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독서에 있어서 이제 분야별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실 게 이제 학교에서 공개된 문제가 조금 여러 가지면은 그거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데, 공개된 문제가 이제 4문제, 문학의 2문제, 독서의 2문제 이제 공개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예시 문제를 통해서 조금 예측을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삼으시면 되겠죠. 아무래도 논술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논술의 기본적인 형태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문이 길고 그다음에 그 지문을 통해서 요약하고 비교하고 자신의 의견을 내는 이러한 논술은 아닌 거고요. 이렇게 지문이 주어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하는 그런 중심으로 조금 정리를 하셔야 돼요. 하지만 이제 답의 형태가 객관식으로 고르는 게 아니라 주관식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쨌든 부담으로 다가오니까 그 부분을 좀 대비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용을 정리했을 때 조금 단답형, 단어형으로 제시해주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문장의 형태로 조금 구성해서 써야 되는 이러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답형과 그 다음에 문장형의 그런 주관식 문제의 논술일 것을 예상을 하시고, 어떤 시간이라는 것은 마지막엔 여러분이 맞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막 이렇게 시간을 줄인다기보다는 시간을 염두에 두시고 내가 좀 어느 정도의 빠르기가 적절한 빠르기인지 그거를 보통은 5분이지만 알고 있고 정리된 지문이라면 분명 시간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푸시면서 좀 시간을 줄일 생각을 조금 하셔서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마지막에 시간을 맞추는 쪽으로 그렇게 접근을 해보시면 돼요. 예시 문제를 통해서는 좀 이따가 예시 문제에 나와 있는 그러한 부분을 좀 살펴보긴 할 건데, 우선 문학과 독서 지문 구성에 있어서 논술이다 보니까 여러 문제를 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제시된 건 한 2문제 정도니까 2문제 정도를 기준으로 삼으시면 돼요. 어쨌든 한 지문에 한 문제에서 2문제까지도 나올 수 있음을 예상하시고, 그래서 읽으실 때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를 찾아가는 그러한 지문 읽기가 돼야겠죠.
그래서 여러 문제를 푸는 그런 의미보다는 지문에서, 그러니까 문제에서 요구했던 그 핵심 사항을 문제를 먼저 파악하시고 그 방법으로 이제 지문을 읽어내는 그러한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겠다라는 방법적인 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뭐 모여서 수업하고 얼굴 대고 수업하고 하면은 좀 편한 점도 있고 좀 나쁜 점도 있겠죠. 그러니까 비대면이라고 그런 형식을 빌어도 여러분이 좋은 점과 분명 나쁜 점이 있을 거니까 그거를 충분히 활용하시는 그러한 기회로 삼으셔야 돼요. 혼자서 준비하는 그런 과정 중에 제가 옆에서 실시간으로 말을 해주는 거죠. 그렇다면 좀 부족한 점이 선생님 이건 맞을까요? 라는 그런 좀 의사소통 면에 있어서 조금 피드백이 좀 빠르게 진행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생기겠죠. 그래서 우선은 교재가 진행될 때 교재가 있어요. 그래서 교재 부분은 조금 고민이 되는 상황이 있겠죠? 인문 계열이랑 자연 계열인데 그걸 어떻게 하실 건가? 근데 인문과 자연의 지금 그러한 분리가 실제로 어떤 국어 부분에 대해서 심화 문제를 내겠다의 인문 계열의 그런 뜻이 아니라 단순히 문항 차이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항 차이기 때문에 저희가 교재와 같은 부분으로 준비를 하고요. 그래서 교재를 중심으로 내용 정리가 들어갈 것을 예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선은 문제집과 동일한 그러한 자료로 진도를 나가는데 내용은 어차피 문제집이니까 문제집을 활용하셔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뭐 인문용, 자연용 나뉘어 있지만 수업 후에 그 교재를 다시 복습하시는 그러한 방향으로 삼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업 중에는 공통 내용으로 조금 나가는 그러한 부분으로 정리를 해야겠죠. 어쨌든 문학과 독서 중심으로요. 그 다음에 뭐 살펴볼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문제 실제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수업 중에도 좀 문제 푸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때 좀 쉬는 시간에 삼으시고 그 다음에 문제 푸시면서 푼 다음에는 그 중에서 조금 모의고사 형태로 이제 풀었던 그러한 부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답안지를 회수하는 그러한 느낌으로 메일로 제가 답안을 하나씩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고 어떠한 것이 더 필요한지 그 다음 이제 수업에 반영을 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어쨌든 비대면이지만 대면과 같은 그러한 방법으로 접근하도록 좀 노력을 할게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채팅창을 활용해서 바로바로 대응이 가능하고요. 그다음 내용적으로 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답안 제출하실 때 메일을 활용하셔서 그때 빨리빨리 조금 정리를 하실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예시 문제를 잠깐 볼 건데 예시 지문이 올해 이제 수능 특강을 활용해 줬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 건지 그거를 예측하시면 되는데 EBS 교재가 연계될 것을 예상하는 거죠.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이 연계될 건데 어차피 이제 수능 이후에 치러지는 그러한 부분에서 수능 완성이 조금만 연계되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요. 그래서 어쨌든 뭐 수능 특강의 60% 라고 생각하셔도 그래도 우리가 마지막에 50%까지 생각하면서 어쨌든 그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을 다 정리하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조금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문제 유형은 살펴보겠고요. 내용은 여러분이 충분히 문학이나 독서를 수능 특강 수능 완성하시면서 실제로 정리가 되셨을 거로 생각이 들고요. 또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을 실제로 써보는 이 부분에서 문제가 조금 부담감이 있을 거니까 그것을 접근하는 방법을 자꾸 수업 시간에 조금 해결하고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독서 지문을 봤을 때 뭐 1번, 2번 문제로 먼저 문제 확인하고 앞에 내용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 제가 독서 위주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1번에 봤더니 기역, 니은의 빈칸인데 그것을 찾아 쓰시오예요. 그러니까 지문을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문의 중심 내용,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내용 정리하시면서 빈칸을 넣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 1번에 나와 있는 빈칸은 중심 내용은 아니에요. 한 부분의 세부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중해서 그 단어를 읽으시면서 찾아내셔야겠죠.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기고요. 2번은 핵심어를 활용하여 그렇기 때문에 그 문단의 중심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중심 내용에 핵심어를 반영해서 그 다음에 조건이 붙어요. 한 문장을 20자 내로 기술하시오 그랬기 때문에 한 문장을 맞춰야 되는 그 조건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글자 수도 한 문장 정도가 20자에서 30자 정도 되니까 우선 써놓으시고 글자 수는 조절하면 되죠.
그래서 우선은 쓰실 때 내용이 필요한 거고요. 마지막에 조건, 한 문장 몇 글자 뭐 이런 것을 맞추시면 돼요. 그래서 우선은 독서지문 앞에 살펴보니까 실제 길이를 다 주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지문이 조금 변형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뭐 논술이다 보니까 지문 길이를 자를 필요는 없는데 문제에서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해서 그래서 원래 있는 지문 길이보다는 좀 짧게 제시가 되고 있어요. 하지만 뭐 시간상이라든지 쓰는 거에 있어서는 부족한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문이 다 나와도 상관은 없지요. 그래서 다 나오는 게 실제로는 우리한테 더 읽는데 도움이 되긴 하죠. 하지만 어쨌든 지문에 조금의 변형 가능성이 있음을 조금 염두에 두셔야겠고요. 어차피 독서 지문이기 때문에 독서 지문 읽으시면서 좀 중심 내용 파악하시고 이제 어떠한 내용인지 그러한 부분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돼요. 그럼 보시면 첫 문단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전체 주제는 첫 문단으로 정리를 해보시면 돼요. 독서 예시 문제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문단에 보시면은 매체가 뭔지 매체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해 주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을 먼저 얘기해 주고 이거는 기존의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 집중해야 되는 맥클루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만 생각하면 아니다라고 해서 전제가 되는 개념을 깔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매체에 대한 개념을 먼저 정리를 하시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매개체의 기능인 거예요. 매개 도구로. 그런데 맥클루언이 집중한 것은 의사소통을 위해서 얘는 필수지요. 반드시 필요한 조건. 그래서 달라진 점을 먼저 전제로 깔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심 내용 마지막 세 줄로 정리되고 있죠. 논술고사 모의 예시 문제를 통해서 제가 줄로 얘기하면 좀 달라질까요? 그래서 어쨌든 마지막 문장쯤에 신경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매체에 의해서 세 가지가 달라질 것을 예측하는 거죠. 첫 번째는 인간의 사고가 결정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식 체계가 바뀌고요. 세 번째는 인간관계와 사회 질서까지 변화준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첫 문단인데 이게 뒤에 보시면 중심 내용으로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정보를 주고자 하는 글에서는 첫 문단을 의도적으로 생략하지 않는 이상은 중요한 그러한 문단으로 정리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결국은 맥클루언이 얘기하고 싶은 바는 매체가 단순한 도구의 의미가 아니라 그 자체가 메시지가 되는 거죠. 이것을 중심 내용으로 삼으시면 돼요. 그럼 이제 확인할까요? 두 번째 문단이요. 두 번째 문단은 매체에 의해서 컨텐츠가 변화하지요. 얘가 두 번째 문단으로 소개된 거예요. 세 번째 문단 먼저 확인하시면은 첫째 줄에 나와요. 맥클루언은 매체의 종류에 따라서 인식 체계가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번째 문단 보시면은 얘도 전제가 하나 깔려야겠죠? 매체를 기술로 봐야 되는 이 전제가 있어요. 그리고서 매체의 변화가 의사소통의 체계와 그 다음에 사회 질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여건 때문이다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확인하실 것은 이제 세부 내용을 이제 확인하시면 되죠. 두 번째 문단 보시면은 여지껏 중립적으로 봤던 것은 오류고 컨텐츠를 담기에 이 매체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매체가 달라지면 컨텐츠가 달라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나타내는 중심 문장이 중간에 나와요. 매체는 어떤 것이 콘텐츠가 될 수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심지어 매체에 의해서 콘텐츠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다. 그렇죠? 그래서 예시가 나와요. 여러분이 이해 못했을까 봐 예시를 활용하고 있으니까 예시를 통해서 얘를 확실히 하시면 되죠. 그래서 얘가 빈칸이야. 그렇지? 우선은 빈칸을 위해서 한번 정리했고요. 세 번째 문단문에서는 구체적인 그러한 부분에 신경을 써야겠죠. 예를 들어, 그렇죠? 얘는 예시가 중요하니까 문제에서 중요하니까요.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표음과 표음 문자요. 그 다음에 상형 문자의 차이에 집중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매체의 차이가 인식의 체계에 영향을 주더라. 이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면 돼요.
표음 문자라는 게 가리키고 있는 그 대상과 별 상관이 없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겠죠? 전혀 관련이 없는 추상적 상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전달하는 그러한 문자의 모습이고요. 상형 문자는 상형 문자 자체가 지시하는 대상과 굉장히 유사성을 지니고 있어서 어떻게 해요? 현실 세계와 조응하고요. 그 대상을 재현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 대상을 재현하고요. 현실 세계와 조응하는 모습이 상형 문자의 그러한 특징으로 정리를 해보시면 돼요. 네 번째 문단을 보시면 매체가 기술이어서 예시로 나오는 게 기술의 예인 전화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전화를 사용으로 매체에서 인간관계와 사회질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1번 문제 확인할까요? 표음 문자는 대상을 추상적으로 어떻게 해요? 상징하는 것으로 현실 세계와 분리되고 얘기죠. 그 다음에 상형 문자는 현실 세계에 구체적으로 재현하고요. 그 다음에 전달해서 현실 세계와 조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정리하실 수 있으면 돼요. 하지만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예시를 통해서는 채점 기준이에요. 채점 기준이 굉장히 세부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물론 그래야 채점이 더 가능하고 더 빨라지고 정확히 매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구했던 그러한 단어들을 정확히 썼다면 걔는 이제 1순위로요. 그래서 10점을 온전히 가져갈 수 있고요. 둘 중에 하나만 쓴다면 5점을 준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상징이나 재현이 가장 맞는 말이지만 대신 전달이란 혹은 조응이란 단어를 썼을 때는 점수가 깎이죠. 어쨌든 부분 점수가 있어요. 3점씩 얘기했을 때 3점씩 가져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가장 높은 점수가 10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로 썼다면 6점, 하나만 썼다면 정확히 썼다면 5점, 그 다음에 정확히 쓰진 못하고 두 번째 단어로 썼다면 3점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10점, 6점, 5점, 3점까지 물론 0점도 있겠죠. 그래서 채점 기준이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점수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핵심어를 꼭 활용해야 된다는 거 지문 중에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 핵심어를 활용하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겠어요. 그래도 부분 점수를 또 얻어야겠죠? 두 번째 보시면 핵심어를 모두 사용하여 가에 들어갈 말. 매체가 변하면요, 콘텐츠가 변할 만큼 매체가 중요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하지만 여기 가에 필요한 건 이 얘기인 거죠. 매체가 변화하면 콘텐츠도 변화한다. 그래서 핵심어 매체와 콘텐츠를 다 넣으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뒤에 둘의 변화 모습, 관계에 대한 정확한 표현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다 갖췄었을 때는 10점을 가져가실 수 있지만 매체가 콘텐츠에게 중요하다. 그래서 매체가 콘텐츠에 영향을 끼친다. 둘이 관계가 있다라고 뭉뚱그려서 얘기하시면은 3점 정도 이렇게 감점이 되는 이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확한 핵심어 쓰시고요. 그 다음에 관계를 얘기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정확한 표현이 더 맞는 점수가 높은 점수가 책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확인이 좀 꼭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10점, 7점, 그 다음에 3점, 그 다음에 마지막 0점까지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다양한 점수에서 조금 더 온전한 점수를 갖기 위해서 핵심어를 파악하는 데 조금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장을 만드신 다음에 20자를 이제 확인을 하실 수 있으면 되겠죠. 3번이랑 4번은 문학이니까 문학 내용 정리하시면서 문제만 확인을 드릴게요. 3번 문제 봤더니 반어라는 그러한 표현법을 이야기했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문장을 찾아 쓰라고 했어요. 하지만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이때 문학의 그러한 지문이 뒤에는 어느 정도 잘렸고 앞에는 EBS에서 제시한 그러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중간 부분의 줄거리요. 그 부분을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변형이 가능할 것을 여기서도 확인이 가능하겠죠. 문학 독서 지문이 연계는 되는데 지문 변형이 조금은 있을 수 있어요. 글자 수를 줄여준다든지요. 독서에서요. 필요한 부분에 집중해야겠죠. 그 다음에 문학에서는 그러니까 제시된 올해에 제시된 지문의 앞뒤 아니면 중간 부분이 더 제시가 될 수 있으면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게
온전한 점수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여기서 요구한 조건을 다 충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다가 3번 문제는 좀 까다롭게 뒤에다가 문법적이고 이런 부분까지 세부적으로 조금 채점 기준을 줬거든요. 그래서 신경 쓰셔야 되는 게 기본적인 띄어쓰기요. 그 다음에 맞춤법이요. 아까도 관계 얘기할 때 이 관계를 거꾸로 설정했다면 0점이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핵심어로 활용해도 내용에서 어긋난다면 먼저 점수를 획득할 수가 없겠지요. 그 다음에 지금 문학에서 말씀드릴 때 그 부분에 해당하는 그러한 문장이 있어야 되는데 마지막에 띄어쓰기야 맞춤법까지. 그래서 지문 중에 활용하신다면 지문에 있는 대로 쓰시면 되지요. 그래서 기본적인 띄어쓰기랑 맞춤법이 1개, 2개, 3개까지는 점수 감점이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점수를 안 주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맞춤법과 띄어쓰기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조금은 있어요. 하지만 먼저 준비해야 될 거는 내용이죠. 핵심 내용이 있어야 되니까 지문을 파악하는데 좀 애쓰셔야 돼요. 4번도 마찬가지죠. 지문에 있는 단어를 활용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가장 우리한테 장점이 될 수 있어요. 지문 내에서 찾아내면 되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도 조건이 붙죠. 어절로. 그렇기 때문에 조건을 이렇게 2개 주니까 채점 기준에 세부적으로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는 각 조건마다 2점씩 감점하겠다라고까지 제시를 해줬기 때문에 나와 있는 문제의 내용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조건까지 꼼꼼히 충족하셔야 10점으로 온전히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러한 문제형으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문제를 다 할 수는 없지만 가장 필요한 거 채점 기준으로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을 좀 이제 염두에 두시고 이제 수업 시간에 문학과 독서로 열심히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 여름에 지금은 마음가짐을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열심히 해보겠다. 저도 열심히 할게요. 그 다음에 수업 시간을 충분히 활용해서 여러분이 필요한 그러한 과정들을 대비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요, 다음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